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설 명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떡국을 하도 많이 먹었더니 옷이 조금 오늘 끼는데요. 명절 음식 넉넉하게 드시고 또 가족들과 못다한 이야기도 넉넉하게 나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이고 전 국회의원이셨던 이두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과연 설 밥상머리 민심 그 향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직구쇼에서 제대로 한번 돌직구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이라 조간신문들도 많이 발간이 안 됐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밖에 발행이 안 됐는데 그거 중심으로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 1면입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최대 관심은 북한의 로켓,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었겠죠. 동아일보 1면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이 2012년에 이어서 또 궤도 진입에 성공한 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축쇼를 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북한이 쐈다는 이 발사체가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죠.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북한 김정은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국제사회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조선일보 이런 기사 실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장이죠.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김정은 제거 작전을 포함한 한미 간의 최대 연합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미국의 특수부대가 한국 근해에서 공수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핵 버튼을 누를 북한의 수뇌부를 겨냥한 한미 연합군의 연합작전이 대대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과연 이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인 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가 과연 이 기사 어떻게 실었을까요? 중앙일보는 이런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번에도 친필 명령을 했다. 지난번 핵실험에 이어서 김정은이 또 이렇게 친필 서명으로 명령을 했는데 자세히 보실까요?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승인 친필 명령서 할아버지 김일성의 필체를 그대로 따라했는데 당 중앙은 위성 발사를 승인한다.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에 발사한다. 김정은 이렇게 썼네요. 친필 명령에 김정은이 아무래도 취미를 단단히 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국내 정치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설 연휴 이후 총선 구도가 관심사인데 동아일보는 오늘 서울 서초 갑에 이 승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비서관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서초 갑에서 여당 텃밭에서 맞붙고 있는데 이 친박 대 비박 부각은 둘 다 꺼리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해운 전 의원도 원조 친박이었는데 어쩌다 비박으로 분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두 여인의 진검 승부, 과연 서초에서 웃을 여인은 누구일지, 웃을 후보는 누구일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네, 조선일보에선 이 기사에 주목을 했네요. 와해, 북괴멸, 그리고 와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의 이례적인 북한을 향한 강경 발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 친노 의원들이 굉장히 난감하다고 합니다. 야, 이 더불어민주당의 노선은 북한의 괴멸, 와해, 북진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데 야당의 수장이 와해에 이어서 괴멸까지 연이틀 강경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북한 자멸, 괴멸, 김종인 발언 하루 3번 고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멸, 괴멸 3번을 수정했다는데 3번씩이나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그 속내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설 명절을 맞아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설 명절 기간 중입니다.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라 아무래도 이 고향에서 본인들 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의 행렬이 굉장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계진 전 의원님 나오시는 날입니다. 이계진 전 의원 모시고 오늘 설 특집 밥상머리 민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격전이다. 이번 총선은 이례적으로 격전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각각 준비했는데 과연 설 밥상머리 민심의 향방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오늘 제대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지역을 한번 볼까요? 출력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격전지는 역시 아무래도 이모저모 요리조리 뜯어봐도 대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일단은 유승민, 동구 을부터 먼저 가볼까요? 그 밑인데요. 유승민 의원 대 이재만 전 동구청장 간의 이 진검승부. 진정한 사람 대 비박의 대결. 과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유승민 의원이 54.0% 대 이재만 전 동구청장 26.2%. 같은 당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이 대구에서 결과가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수성 갑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김문수 전 도지사와 김부겸 전 의원 간의 승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과연 현재 여론조사 결과 누가 앞두고 있을지. 이럴 수가. 김부겸 전 의원이 52.5% 그리고 김문수 전 도지사가 30.8%로 김부겸 전 의원이 현재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이두하 전 의원님, 이 대구라는 지역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여당 새누리당이 텃밭을 깃발을 꼽으면 뭐 당선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 대구에서 최대 관심사가 과연 대구에서 야당 후보가 의원이 될 수 있을까? 야당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을까? 그 중심에 김부겸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야당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이라 그래서 이제 대구의 중심인, 대구는 사실 보수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심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대구에서 진보 세력에서 내는 그 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15대 총선 때 자민련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자민련의 색채가 사실 진보에 가깝다고 하기보단 보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번에 김부겸 의원이 당선된다면 그 파장이나 어떤 의미는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이 또 저도 고향이 대구지만 수성갑이라는 데가 또 대구 지역에서도 강남 같은 더욱더 그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가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진박연대라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과 청와대나 아니면 이렇게 그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 내려오는 이 후보들 간의 그 새누리당 내의 경선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이길 것이냐? 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또 가장 관심이 가는 건데 차기 권력, 그러니까 차기 주자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은 꼭 우리가 차기 주자를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의 대통령도 성공하도록 꼭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차기 주자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지원이 좀 떨어질 건가 아니면 차기 주자를 키우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사실은 대구 분들은 저도 설 연휴 기간에 몇 번 뵀는데 아니 뭐 대구라고 해서 꼭 새누리당만 찍으라는 법 있나? 라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았는데 김부겸 전 의원이 현재 김문수 전 도지사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큰 변화다. 그런 것 같아요. 김부겸 전 의원이 그곳에서 선거를 두 번 치렀죠? 예. 두 번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동정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뚝심으로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의 색깔이 많이 그동안에 있어서 경기도 도지사의 의미가 크지 않는가.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왔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투리는 아마 비슷하게 쓸 것 같은데. 사투리는 비슷하게 쓸지 몰라도 몰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색깔이 그런 것이 아닌가. 경기지사가 너무 색깔이 강하다. 아,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 뭐 50%대쯤에 30%대 아직 모르죠, 사실은. 아직 모르다. 어떤 악수 하나가 터지면서 예. 변할 수도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모르겠는 게요. 저도 이제 제 친구가 대구 수성갑 출신이어서 한번 이 그래요? 생생한 민심을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던가요? 대구 민심. 예. 자, 이민선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대구 민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 아직 수성갑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하고 전해들은 얘기를 저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김부겸 전 의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지만 대구에서도 당을 바꿔서 찍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때는 안 바뀔 것 같아서 결과는 어당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당문이 뭐예요? 오당문. 오당문 모르세요? 옛날에 응답하라 88에서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어차피 남편은 뭐 누구 해서 어당유, 어당택 그랬었거든요. 예. 어당문 어차피 당선은 김문수다라는 어. 회의적인 목소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바람까지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다. 예.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마치 거예요. 광주에서 호남에서 이정현 의원을 당선시켰던 것처럼 과연 대구에서 야당 후보,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의 여부가 사실은 나머지 뭐 진박과 비박과의 승부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진박 마케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잘 먹히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이거 이두화 변호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볼 때는 유승민, 김부겸 두 사람은 차세대 대권 주자. 예. 앞으로 한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키워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고 신영복 선생이 석과불식 이런 말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석과불식이라는 게 씨과일은 먹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씨과일은 먹지 않는다. 네, 씨과일은 심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김부겸, 유승민은 씨과일이에요,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진박 마케팅이 첫 번째 안 먹히는 게 있고 두 번째 요인은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 가지고 너무 판돈을 높여놨습니다. 판돈을 예. 높인 게 유승민 의원이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뭐 청와대라든지 이쪽에서 너무 판돈을 올려놔가지고 예.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고 스스로 리스크를 키워놓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부가 유승민이냐 뭐 박근혜 대통령이냐 예를 들어서 최경환 의원이 이게 뭐 내 생각이다 이 사람들 개인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청와대도 위험성이 덜했을 텐데 너무나 뭐 진실한 사람이다 대통령 뜻이다 예. 이렇게 해서 밀착도를 높여놔 버렸어요. 이재만 전 구청장하고 그럼 이게 이재만 전 구청장에 대한 도움도 되겠지만은 위험 요인도 되는 거거든요. 위험률도 된다. 김병민 전 의원님, 새누리당 싱크탱크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여의도연구원 소속이니까.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비록 예. 대구 동구을을 보면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보다 54대 26.2로 앞서고 있지만 이거를 샅샅이 뜯어보면 유승민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이재만 전 동구청장 처음 도전하는 새 후보가 거의 30% 가까이 나온다는 것, 54대 30 정도 간다는 건 예. 막상 선거되면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득표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 그 막상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예. 왜냐하면 경선 기간이 이제 우리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다 끝나야 되거든요. 실제 말해서 한 달이 채 안 남은 기간 동안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저 지지율이 뭐 예측컨대 크게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저 지지율이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마크를 떼고 무소속으로 달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사실상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의 가능성을 점쳐놨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도 한번 열어놓고 보자라고 봤을 때 유승민 의원한테 공천 안 줄 가능성.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네. 아주 만에 하나라도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보더라도 저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대구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대구에서 새로운 미래 세력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김문수 지사가 어느새 그런 면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됐다라는 게 너무 네. 눈물 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아, 김문수 지사랑 친하세요? 아, 전혀 일면식도 없습니다. 아닌데 그냥 싱크탱크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당의 예.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죠. 당의 주요한 자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가는 것들을 굳고 말렸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대구 민심 한번 밥상머리 민심 살펴봤는데 이번에는요 부산으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과연 야권의 깃발이 흩날릴 수 있을까가 이번 선거의 포인트라면 부산에서는 과연 보세요. 조경태 의원 새누리당으로 갔죠. 부산에서 새누리당이 독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번 선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사하을의 새누리당 후보들끼리의 이 경선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새누리당으로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조경태 신인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네, 석동현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역시 부산에서 3선을 내리한 조경태 의원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새누리당 후보만 두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44.1 대 16.6. 조경태 의원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 임수선 변호사님, 부산에서 조경태 의원까지 갔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내친 김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은 부산 사하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했으니까 선언했죠. 예.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구까지 새누리당에서는 한번 욕심을 내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산. 싹쓸이가 되는 거죠. 싹쓸이죠. 그러면 16년 만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6년 만에 싹쓸이가 되고 야권은 전패를 한다는 수모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부산 PK 지역에서 야권의 이게 바람이라고 할까요? 바람의 근원지를 우리가 낙동강 벨트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근데 이 낙동강 벨트는 그동안 항상 이제 좀 야권 인사들이 몇 명이 배출이 됐었어요. 19대 총선 같은 경우 지금 2명이 당선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당 입장에서는 항상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아, 그 부산에서 야당 후보들이. 저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항상 몇 명이 예. 이렇게 파란불이 거기 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입당을 했으니. 입당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번 문재인 의원은 사흘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배재정 후보에게 물려줬죠, 지역구. 네, 비례대표 의원한테 물려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 드디어 16년 만에 우리가 낙동강 벨트도 다 갖고 올 거 아니냐,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다라고 합니다. 점령 욕심, 점령 예. 꿈에 불어있다. 부풀어 있는데 여기에 약간 찬물을 끼얹자면요. 예. 찬물을 끼얹자면은 이 더민주 쪽 의원이긴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지만 거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아, 그럼요. 부산 뭐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은 그 낙동강 벨트 주변으로 지금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젊은 야권 지지층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네, 아, 임유선 특파원 또 나왔군요. 네. 임유선 특파원 부산 소식 어떻습니까? 네, 신도시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이제 다른 이제 그 다음은요. 그렇다면 젊은 층이 뭐 야권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조경태 의원이 당을 옮겨가면서 밑에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의원들이 기초공천 의원들, 지역 의원들도 옮겼어야 되는데 일부만 옮기고 많이 안 옮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여당 세로 돌아섰다라고까지만은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예. 합니다. 예. 이기진 전 의원님, 뭐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해서 조경태 의원과 다른 후보 간에 경선을 하겠지만 뭐 새누리당이 설마 경선에서 조경태 의원한테 공천을 안 줄 리는 만무할 것 같고요. 그 이제 설마라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예. 사실 상향식 공천에는 설마라는 그 전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설마한 전제도 없어야 완벽한 제대로 상향식이다. 된 상향식을 난 처음부터 저거 정말 될까 저거 생각하는 될까? 것이 마지막 공천 작업의 마무리에서는요. 상대가 누구냐,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얼마나 견고하냐, 얼마나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해서 항상 여태까지 그랬죠. 이 사람이면 분명히 당선이 될 텐데 경선 룰에 따라서 한번 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느냐? 그거는 막판에 가면 더 어렵습니다. 예. 당선 가능성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 그게 상향식 공천에 의해서 그렇게 설마 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여당 싱크탱크 네. 여의도 연구원 소속 김병미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현재 계획, 구상은 부산에서 싹쓸이 한다라는 뭐 계획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싹쓸이 한다는 계획, 목표를 갖고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될까요, 근데? 부산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문재인 대표가 양산 자택에서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출마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가 만약 불출마를 접고선 다시 한번 출마의 뜻을 갖고 나온다라면 부산 지역에 대한 판세도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허.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조경태 의원 아까 우리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겠지만 간단치 않은 분이거든요. 예. 저런 사람들이 대거 새누리당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적어도 총선에서 PK 지역만큼은 새누리당이 굉장히 승기를 많이 잡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번 고향이 찬물 한 번을 끼얹어 보겠습니다. 야당 출신인 윤태권 실장님, 또 부산 출신이라 그런데 새누리당은 뭐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일단 웃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그렇죠. 이게 TK 지역하고 달리 예. 부산 경남 지역은 항상 55대 45 싸움이었었거든요. 야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55대 45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건데 예. 이게 저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된 건데 지금은 알파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됐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알파다. 조경태 그리고 의원이 조경까지 입당을 했으니까.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은 그럴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약간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이 뒤통수 쪽이 그래도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예. 대구 경북에서 좀 부담을 덜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본진이지 않습니까? 제가 본진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봉하마을 이제 김해도 사실은 부산하고 같은 권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본진이 흔들리는 걸 과연 두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제 투입론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한때 문재인 대표한테 뭐 지역구 물려줬으니까 다시 번복하는 건 어려우니까 차라리 김무성 대표 지역구로 가서 진검승부 한번 해라. 험지 출마해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어요. 이 영도로 그런 선택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영도다리로 가면 다 죽는다. 예컨대 아까 이제 대구의 이제 수성갑이 강남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지만 부산에서도 해운대 지역 같으면은 좀 말하자면 이제 고소득 전문직 뭐 이런 쪽이 많은 쪽이거든요. 안대정 대법관이 한때 검토했었던 그 해운대.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출마를 선택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쪽을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사실은 이두하 전 의원님, 문재인 대표가 양산 자택에 지금 집거를 하면서 휴식을 하면서 많은 지인들과 예비 후보들이 찾아가서 실제로 문재인 대표에게 해운대에 출마하시는 것을 권유했다라는 내용도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로 문 대표가 당을 위해서 해운대에 출마할 가능성 어떻게 점치고 계세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쉽지는 않을 같습니다. 거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불출마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수준을 치면서 총선에 있어서 기여를 한다고 한다면 뭐 과거의 전례를 보듯이 비례대표 번호 중에 뒷번호를 좀 받는다든가 이번엔 비례대표도 예. 축소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산이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 의원도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근데 예. 문재인 대표도 부산이 본진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부산이 본진이죠. 네, 본진이기 때문에 사실 여당도 원래 여당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제 여당이 지금 그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잃을 게 없고 이제 전체를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각 야당의 대표들도 부산이 본진에 가깝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의석수가 어떻게 가는지 대선까지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부산도 아주 뜨거운 지역이 될 수밖에 뜨거운 없을 지역이 것 될 수밖에 같습니다. 없다. 돌직구쇼 설 특집 설 밥상머리 민심의 향방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대구와 부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다시 또 다른 뜨거운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주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13 호남의 선택은 먼저 전남 순천 곡성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면서 전남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이런 결과가 지난번 총선 때 있었는데 이 지역구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전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전히 이정현 현 의원이 순천 곡성에서 33.5%로 앞서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도전을 한 지역구에 도전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의 여론조사 지지율도 21.4%, 꽤 대단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구이승 후보도 20.5%. 과연 전남 순천 곡성은 이번에도 새누리당 후보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두 개로 갈라진 야당 중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지 요게 하나의 관심사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광산 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주 광산 을의 싸움은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 두 개로 갈라진 야당 중 과연 광주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이번 총선에서 최우선 관심사인데 여론조사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럴 수가. 광주 광산을 현역 의원이 권은희 의원인데 현역 권은희 의원의 지지율은 28.1%대 이용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46.0%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석 의원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태곤 실장님, 아무래도 이 호남, 특히 광주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야당과 야당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큰데 자세히 보면요, 광주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권은희 의원까지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뭐 국민의당이 앞서는 것 아닌가라는 예측이 있는데 지금 광주 광산을 보니까 권은희 의원이 또 밀리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를 봐야 될게요. 일단 광주도 그렇고 이번 설 민심에서 확인된 게 현역 의원들이 정말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당 저당 막론하고 오히려 더 뭐 역 프리미엄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용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광주에서 관맥으로는 최고를 달린 분이거든요. 장관을 2번 지내고 국세청장, 관세청장, 청와대 혁신수석까지 지낸 뭐 그야말로 광주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인물 경쟁력 부분에서는 이제 이용섭 의원이 사실 앞선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그 변수가 있는 것이고, 순천 곡성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가 참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선거구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곡성이 다른 지역하고 붙고 순천이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게 포인트가 되냐면은 이정현 의원의 고향이 곡성이에요. 지난번 선거에서 곡성에서는 8대2로 압승을 하고 네. 순천에서 버텼기 때문에 쉽게 이겼는데, 곡성이 떨어지고 순천만 남는다면은 이정현 의원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고향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시인 순천을 버리고 곡성하고 다른 이제 군지역으로 옮겨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진방 마케팅이 여기에는 정말 타격을 주고 있을 겁니다. 대구 쪽에서 나오는 진방 마케팅이 나오면 나올수록 호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도 결국은 저 사람 아니었냐. 이정현 의원도 진방 아니냐. 이정현 의원은 사실은 일꾼 이미지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진방 마케팅이 발휘하라는 대구에서는 발휘 못하고 엉뚱한 데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역효과를 끼치는 게 있거든요. 어허.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야권이 분리돼서 나오느냐, 어떻게 이제 단일화가 되느냐. 이정현 의원은 제가 좀 예측컨대 35% 정도는 득표를 할 거예요. 예. 선거에 가더라도. 그러면은 3자 구도면은 35에서 뭐 한 40 정도만 되면 이기는 건데, 양자 구도면은 올라가도 40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고. 김광진 후보와 구이승 후보가 이렇게 양분돼서 둘 다 출마를 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자 후보 낼 거냐, 아니면 혹시 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뭐 연대해서 한 명의 후보만 낼 거냐. 그러니까 저런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야권 연대를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서 알아서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막판에 가가지고 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지금 광주와 호남에서는 야당끼리의 이 승부가 관심사인데 이 야당 얘기는 또 여당 출신한테 물어봐야 재밌는데 네. 일단 안철수 의원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우리 연대 안 한다. 안 한다. 끝까지 다 후보 낸다. 네. 그런데 방금 이 지역 보면요. 예. 전남 순천 곡성만 봐도 연대를 안 하면,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내고 국민의당에서 후보 내면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보면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돌아가는 판을 두 눈 뜨고 볼 것이냐, 연대할 것이냐의 고민이 있을 텐데.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것 같은데 적어도 호남 지역만큼은 연대를 안 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수도권과 격전지 같은 경우는 연대 가능성, 일 시장이 말한 대로 당 차원의 연대는 하지 않더라도 후보 개인 간의 연대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놓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발적 연대, 그렇죠. 오세혈관식 연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언어 유희를 즐겨가면서 나름대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을 건데, 호남만큼은 그럴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 아마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여전히 앞서고 있거든요. 여전히 앞서고 있다. 여전히 앞서고 있고, 하지만 재밌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라면 그에 버금갈 정도로 의견을 유보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어저께 모 방송사에 박지원 의원이 나와갖고서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남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랑 누가 더 민심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국민의당이 여전히 조금 더 선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 선거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이 둘이 팽팽하게 싸움을 예.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호남 지역에서의 단일화 연대 가능성은 전혀 예. 얻어더 없어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하나거든요, 호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싸울수록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계진 전 의원님. 잘 이게 모르겠어요. 참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예. 뭐가 궁금해? 유보하십니까 답변을? 아니 뭐가 궁금한지.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광주에서 현재는 국민의당이 스코어상으로는 앞서고 있는데 네. 근데 그 국민의당이 싹쓸할 건가? 광주 쪽에 보니까 권은희 현 의원이 이렇게 좀 인기가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출발부터 정당성이라든지 제대로 갖춘 출발을 못했던 아,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시작부터가 문제였다. 시작부터 사실은 많은 분들의 축복이라든지 정당성을 갖고 간 것은 아니었고 문제가 예.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전략 공천을 해서 예, 당선이 됐기 그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좀 예, 그런 안철수 것 같고 의원님. 물론 이용섭 전 장관이 인물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곡성 쪽에는 이정현 현 의원은 사실 제가 한나라당 대변인 할 때 예. 수석 부대변인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저하고 워낙 관계가 참 좋은 관계였는데 한동안 전화하더니 요새 안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급한 모양이에요. 아, 상당히 급하다. 요즘 이정현 의원이 아무 전화 안 합니까? 네. 예. 근데 그래서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이 네. 적절치 않아서 거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정현 의원이 이제 저희 돌직구쇼 방송을 애청하시는데, 네. 우리 이계진 의원에게 또 대변인 선배셨으니까 요즘 또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 전화 꼭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예. 된다고 또 전화. 맨날 아이고 의원님 제가 전화. 아이고. 예. 지금도 저보고 대변인님이래요. 아이고 대변인님. 예. 아무 전화 꼭 드리세요. 설명절인데 이번에는 수도권을 한번 살펴볼 텐데 수도권에 뭐 격전지가 많습니다. 종로도 격전지긴 하지만 서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초에서 전 또 구의원 네. 했었던 김병민 전 의원님. 네. 서초에서 이 두 명의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한 여자가 똑똑한 척하면 안 된다고 해서 파문을 일었다는데 어쨌든 똑똑한 두 여성 후보들의 대결 관심사인데 누굽니까? 서초가 여인 천하가 돼버렸습니다. 예. 서초는 지금 구청장이 여성구청장이에요. 조원희 청장이라고. 서초 을지역은 현역 의원이 강석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정호김 전 의원이 나서서 붙어갖고 여성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이 바로 오늘자 기사에 나왔던 게 서초 갑지역입니다. 예. 얘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익숙할 텐데요. 조윤선 전 장관과 그리고 이해운 전 국회의원 두 여인이 세게 맞붙은 지역입니다.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무서워요. 기사에서는 친박, 비박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상 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조 친박 대 지금 친박 간의 혈투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서초 갑지역이 어떤 동네냐면 한강변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집값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그 반포권역. 이 바로 그 서초 갑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야당이 사실상 되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렇게 막 죽었다 깨나면 한 번은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예. 때문에 경선이 곧 당선이 지역이 돼버린 상황이라 이 두 후보 간의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지역의 현수막을 보면은 서초의 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어요. 예. 실제 서초에서 태어나서 세화여고라는 학교를 나오면서 조윤선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건 서초 지역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나와 같은 딸을 길러내는 게 나름의 조윤선 장관 같은 롤 모델을 삼고 있기 때문에 어허. 나를 더 많이 선호하고 찍어주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서초에서 두 번 재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경제통입니다. 그래서 서초의 시집온 맏며느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서초의 딸과 며느리의 대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딸은 살갑고 예쁘고 챙겨주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고 며느리는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종국의 딸이 이길지 며느리가 이길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요즘 세대에 김은선 맞지 않는 변호사님. 비교인데요. 좀 며느리가 집안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 지금 맏며느리. 도대체 와이프께서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예. 네. 근데 이 기사 제목에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박, 비박, 부각은 둘 다 꺼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해운 전 의원 같은 전 경우 의원이죠, 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탈박이라는 이미지가 표심이 부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예. 서초가 좀 보수적인 곳 아닙니까? 예. 근데 반면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전 수석이죠.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진박을, 여기가 보수적인 곳이니까 진박을 막 내세우자니 수도권은 대구랑 조금 다르잖아요. 예. 너무 진박을 내세우는 것마저도 자신한테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예. 친박, 비박 이미지는 둘 다 내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 음. 기사 내용에 따르면 기사도 이제 자기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일각이라고 인용하긴 했습니다. 일각에서.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은 남자에게 그리고 이 전 의원은 예. 여자에게 인기가 많다는 평가가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과연 남자가 투표를 많이 나갈 것인지 예. 여성이 투표가 많이 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답니다. 와, 재밌겠다. 와, 아유, 좀 아깝다. 아깝다. 워낙에 거물들이 왜 서초 갑에서 붙어서 둘 중에 한 명이 결국은 떨어지게 될 텐데, 아유, 조금 아깝다. 아깝다라는 마음이 예.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오늘 이두하 전 의원님 모시고 곤란한 질문 하나 이 타이밍에서 드려야겠습니다. 동체 변호사시니까 사무실도 서초동에 있고 네. 또 사실은 제가 알기로 이해운 전 의원과 또 조윤선 전 수석과 두 분 다 공이 친하신 인간관계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의 진검승부 이민선 변호사님 아깝다라는 평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다른 자리에서 그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 분을 다 뵐 기회도 있죠. 최근에도. 그랬는데 사실 안타까운 게 한 분은 이제 최고위원까지 지냈고 그랬죠. 경제통이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최초의 정무수석이고 여가부 장관도 지냈기 때문에 재배치를 해서라도 이 두 분이 다 20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새누리당에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본선같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빨리 이 부분을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아까운 인재들을 잃을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 하나 이 드리고요. 타이밍에 한 명 특정 후보를 발빼기에는 좀 늦었어요. 네, 근데 사실 끝까지 봐야 그리고 될것 같은데.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예. 드리자면 여성들이 하니까 또 재밌는 것도 있는데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진을 보시면 알 텐데요. 옷이 특이합니다. 옷이 딴 특이하다. 분들보다 이렇게 좀 긴 윗도리를 입고 있으시면서 개발해서 맞춰낸 옷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면도 섬세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이 다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낚시판 장바가 아니라 예. 핏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맞춰서 입으셨다고 예. 합니다. 몸매가 좀 이렇게 좀 예. 예뻐 보이는 옷을. 예, 이름도 크게 나오고, 예. 예, 그리고 컬러도 기세 모양도 신경을 다 쓰시고, 우리가 그런 보기엔 그냥 다 부분까지. 시뻘건색인데. 아니, 색깔만 맞추면 돼요. 네. 전파 모양은 이분에 다 대한 상관없어요. 야권 지지자들한테도 거부감이 덜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두 분 다 이미지가. 이제 정치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선은 40대가 정하는데 새누리당 경선은 50대가 정한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는 본선의 의미가 조금 덜하니까 경선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50대에게 누가 소구력이 있을 것이냐가 이제 경선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예, 설 특집 돌직구쇼,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의 향배는 저희 여러 지역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북한 괴멸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괴멸이란 단어를 3번이나 고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친노와 상반되는 대북관 때문에 내부에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과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소식을 동시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와야 될 수밖에 없다고는 이런 인식을 철저하게 갖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언젠가는 북한 체제가 괴멸을 하고 통일의 날이 올 거라고 것을 저는 확신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임문선 변호사님, 김종인 위원장이 와해, 괴멸 아주 센 발언을 연이틀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괴멸이란 단어를 여러 번 교쳤다고요, 하루 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배웠던 단어거든요. 멸공. 멸공의 횃불이라는 노래도 있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예. 그 저희는 지금 안 쓰는 단어예요. 새누리당마저도 안 쓰는 단어가 괴멸. 멸공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것도 지도부 입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방송에서도 영상으로도 나왔는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요. 파주 육군을
방문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체제가 괴멸하고라는 표현을 딱 쓰니까 쓰자마자 지금 언론도 깜짝 놀라고 당 내부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당 대변인인 김성수 대변인이 서둘러 끝나자마자 그 뭐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그 현장에서 기자들을 붙잡고 예. 아이고 괴멸이란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흡수 통일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자멸의 의미를 그냥 다른 표현으로 쓴 것에 불과합니다. 괴멸이 아니라 자멸이다. 자멸인데 잘못 쓰신 겁니다라고 하고서는 보도 자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써서 기자들한테 배포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도 막 자멸이라고 썼다가 아니야 그래도 분명히 괴멸이라고 하긴 했으니까 또 괴멸로 썼다가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괴멸로 썼다가 괴멸로 썼다가 이렇게 여러 번 정정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김성수 대변인이 다시 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건 흡수 통일이 절대 아닙니다. 당의 통일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당황했냐면 더민주에서는 흡수 통일이란 말이 아주 금기어거든요. 예. 왜냐하면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야 되는 곳인데 여기서는 평화롭게 평화 정착 노력을 해야지 절대 누구가 누구를 멸망시켜서 통일하자 이거는 뭐 절대 금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지금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당 차원에서는 지금 깜짝 놀라는 상황인데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 이런 발언을 왜 한 것이냐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 말 실수였느냐 아니면 이계진 의원님이 회의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괴멸과 괴멸을 발음을 잘못하신 거냐. 예. 헷갈린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자멸과 괴멸의 사전적인 뜻 차이는 과연 어떻게 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뭐 자멸과 괴멸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괴멸과 이 괴멸의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멸과 괴멸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감했던 자멸, 괴멸, 자멸부터 보실까요? 자멸은 동사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거나 멸망하다. 스스로 자신이 무너진다.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스스로 자멸하다. 그렇다면 괴멸은 과연 무엇이냐? 괴멸은 조직이나 체계 따위를 모조리 파괴하여 멸망시키다. 오히려 괴멸보다 괴멸이 더 파격적입니다. 파급적입니다. 괴멸은 그냥 아예 딱 집어서 그냥 막 풍지박산을 내는 그런 의미가 괴멸입니다. 그런데 이 괴멸이라는 단어를 김성수 대변인이 김종인 위원장이 한 건 괴멸이 아니라 이 괴멸입니다. 라고 했으니 다시 자멸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쓴 이 괴멸은 뭐냐?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지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이계진 전 의원님. 예. 김종인 위원장이 쓴 이 괴멸이라는 단어에는 스스로 멸망했다기보다는 멸망시키다라는 뜻이 이렇게 저렇게 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망가진다는 뜻은 똑같고 중요한 것이 멸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어쨌든 망한다 이런 뜻인데 전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당의 최고의 위원장께서 북한을 저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이번 선거를 앞둔 때가 아니라면은 저분 물러나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당에서는 민주당에서 물러나라 했을 것이다? 근데 이걸 참는 이유는 뭐냐? 예. 선거용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을 왜 점점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려고 한 느낌이냐? 전방에 가 본 거예요. 예. 가 보니까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 가 본 것을 볼 때 남북의 체제 분단에서 오는 대립이라는 건 심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느낀 거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예. 그런 거지 무슨 괴짜 뭐 이거 그거 좀 표현 바꾼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선거용이다 하는 예. 그런 생각이 아니 근데 듭니다. 정확한 발음 좀 해주세요. 괴멸과 괴멸의 발음을 해보면은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이 괴멸이고 예. 입 모양이 변하는 것은 괴멸입니다. 어허. 그러나 허용되는 발음은 괴멸을 괴멸로 해도 되는 걸로 발음 법칙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나운서지. 근데 느낌은 괴멸이 어떤 타력에 의해서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뉘앙스에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뜻이지만. 자, 김병민 전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 괴멸이라는 단어에 화들짝 놀라서 3번 이상 고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괴멸시키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 북한 괴멸론과
민주당의 DNA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DNA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이 아예 제목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더민주당 DNA와 따로 노는 김종인의 북괴멸론이라고 예. 나왔는데 실제 그 미사일 발사 이후에 진성준 의원이라고 진성준 의원. 문재인 대표의 신복으로 대표의 신복 아닙니까? 예, 우리가 누구나 잘 알려져 있는 진성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인공위성을 쏜 것은 맞네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우리 이거 미사일 쏜 게 아니라 인공위성 쏜 겁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잠시만요. 진성준 의원님 국방위 위원인데. 그렇죠. 국방위원회에서 한 진성준 얘기입니다. 위원이 예. 북한이 쏜 게 인공위성 맞네요라고 말한 게 사실입니까? 인공위성을 쏜 것은 맞네요라고 요 문구는 팩트입니다. 아니, 지금 진성준 의원이 예. 인공위성이 쏜 건 맞네요라고 말했습니까? 예, 말했다라고 기사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이게 국방위원회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서에서 이게 도대체 용인될 수 없는 내용을 언급했다라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한 발언들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김종인 위원장을 보면서 약간 좀 어색한데 했던 이런 모습들을 이번에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강령, 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념과 철학을 담고 있는 강령에는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통일 외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교류하고 협력한다. 북한의 인권들 증진한다. 예.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지 어디에도 북한을 괴멸시키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찾기가 어렵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두 가지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우풀리게 선동을 하고 있거나 예. 아니면 정말 이념과 철학이 맞지 않는 위원장을 그 밑에 있는 예.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표의 측근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전면에 예. 살짝 화장용으로 내세웠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게 만드는 아니, 저는 대목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뭐 국방부를 오랜 기간 출입을 했던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뭐 흡수 통일을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평화 통일을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북한이 쏜 것은 인공위성이 맞네요라고 말한 속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북한의 자위권 편들기랄까요? 일각에서 이 민주당의 일각에서 이 북한의 자위권 편들기라는 못된 버릇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네. 진성준 의원이 북한이 쏜 게 전 국제사회는 이거 미사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요. 네. 인공위성이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여기서 뭐 민주당의 강령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예, 그분의 생각을 제가 꿰뚫어서 관심법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과연 인공위성이 맞네요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전 강하게 듭니다. 이 분단 상황,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이 쐈던 이 미사일이 결국은 아직 기술 개발 안 된 부분 하나가 올라갔다가 다시 예.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쏘는 그 기술 자체를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에 있음은 명확하고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어저께자로 인민에게 공표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쏜 게 인공위성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미사일이다라고 예. 어저께 북한 내부에서 공표를 했어요. 김정은도 말한 건데. 김정은이 했는지 아마 북한 군부 세력이 했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예. 북한에서 한 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인공위성이 맞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거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도하전 의원님, 진성준 의원이 이거 인공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혹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기로는 이 북한조차도 이거는 미사일이다라는 냄새를 풍풍 풍기고 있는데 북한이 뭐 핵 가질 수 있지? 뭐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예요. 예, 저는 사실 국회에 있을 때 정보위 위원으로 있었는데요. 예. 정보위는 비공개로 이제 상임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진성준 의원의 발언과 괴를 같이 하는 예. 그런 발언들이 많아서 저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보면 햇볕 정책을 활발히 펼칠 때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특히 미국의 이제 그 국책연구소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이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 핵실험하고 나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레짐 체인지란 말에 대해서 거의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못 쓰게 거의 못 쓰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 급변 사태라는 말 자체를 좀 이 발언을 하는 걸 꺼려해서요. 사실 예.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연구를 하는 거를 그 과정 햇볕 정책이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사실은 거의 국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간 연구소에서 땡땡 연구소 그 기업 연구소는 이름을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예. 제가 전화 올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연구소에서만 북한 급변 사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온 걸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가는 계속 일관되니까 정부가 바뀌더라도 예. 진보든 보수 정권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와야 되는 게 예. 맞지 않나. 근데 우리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게 걱정인 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추진하실 때도 북한을 햇볕 정책으로 따뜻하게 포용을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을 하되 안보에 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안보는 군인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북한이 핵을 쏘거나 공격을 하거나 미사일을 심지어 쏴 올렸는데도 그거는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네요. 라고 발언을 하는 의도가 진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든든한 안보 정당과 경제 정당이라는 게 문재인 대표 때부터 이야기하는 건데 이 당에 좀 관성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가치 중립적으로 하면 로켓이죠, 로켓인데 이제 앞부분에 뭘 달았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폭탄을 단 건 아니고 조금 짝퉁인 것 같습니다만 기능을 예. 제대로 못하는 이제 인공위성을 매달아 놓은 건 맞긴 맞는 거죠. 이게 팩트에 대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좀 저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예. 심각하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더 민주당의 이제 강령에 맞느냐 이건요. 새누리당의 강령에도 안 맞아요. 새누리당의 강령이 북한 체제가 괴멸되고 예. 흡수통일 이게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강경파, 온건파가 있는 예.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야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역지사지를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발언은 너무 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든든한 안보와 원칙적 자세를 견지하면 되는 건데 저는 떠오르는 게 국부론 발언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민심이 생각했던 거는 과거사 때문에 엉뚱하게 싸우지 말라는 거지. 예. 이승만 전 대통령이 너무 떠받들라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도층의 민심이. 그러면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북에 대해서 원칙적 자세를 견지하라는 거지 뭐 흡수 통일로 이해되는 이런 발언은 오히려 좀 불안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오버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일상적인 당대표의 역할을 하는 데서는 좀 충돌이 벌어질 수 있을 엇박자가.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런 데 부합되는 거겠죠. 두 가지 다 묻겠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예. 첫 번째는 방금 윤태곤 실장이 지적했듯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 괴멸이라는 발언이 마치 이승만은 국부다라고 말했던 한상진 위원장의 발언과 같이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냐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자꾸 물어봐서 그런데 이계진 의원께서는 지금 현재 국방 FM에서 네. 또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DJ이시니까 북한이 쏜 게 미사일입니까? 인공위성입니까? 뭐 그건 자명하죠. 핵을 장착해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핵이 아닌 핵 비슷한 어떤 핵탄두의 덩어리를 싣고 보내는 기술을 최종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미사일이다. 그 단계라고 생각해서 예. 위성은 아니고 누가 위성은 봐도. 아니다. 예. 미사일이다. 근데 이제 그거와 그건 이제 뭐 위성을 쏜 것이 맞네라고 했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희석시킬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발언이 진실이라면은
총선 후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은 끝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지금 끝나고도 총선용으로 했을 가능성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무슨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 예. 그래서 반발도 못하면서 그냥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어쨌든 이번 계기로 자멸과 괴멸과 괴멸의 단어 차이는 많은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 요지경 세상으로 세 가지 뉴스 설 특집 돌직구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요지경 뉴스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아하, 이것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친부가 자신의 아들을 사망케 한 사건이 또 설 연휴 전후로 발생을 했는데 이두하 전 의원님, 이번에는 어떤 뉴스입니까? 설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9살 난 아들을 그 수면제를 먹여서 질식사 시킨 아버지가 있어서 그 다음날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베트남 부인을 맞아들여서 그 10년 전에 결혼을 해서 9살 아들을 뒀는데 이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엄마를 찾는다고 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본인이 정신병력이 있어서 자기 아들도 그런 병을 앓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저희가 이런 사고가 요새 많지 않습니까? 예. 사건이. 근데 아버지나 특히 아버지들이 뭐 책임감을 느껴서 뭐 내가 이런 정신병력을 물려준다고 생각해서 뭐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식을 어떤 생명체나 인격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교문화,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가 책임져 줄 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 줄 수 없으면 본인의 소유물이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어허. 싶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본인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좀 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근데 설날 연휴에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방송도 자녀분들과 같이 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뉴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문선 변호사님,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지 한 4, 5년이 흘렀는데 설날이니까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다라고 자꾸 집 나간 엄마를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듣기 싫었던 또 모양인가 봅니다. 질식사를 시키고 나서 아이가 엄마를 자꾸 찾아서 짜증이 났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물려받을까 걱정이 됐다. 이런 단서를 뒤에 붙였는데 저는 이제 이혼이 가출을 했죠. 베트남 아내가 가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아이를 학대하거나 이런 흔적은 없었다고 해요. 예. 주변 사람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사이좋게 지냈다고 해요. 그다음에 아내가 가출을 한 이후에는 노모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 노모가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큰 집에 있는 서울에 갔다가 이 사건이 났는데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는 이제 늘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이 질병이 유전될까봐 아이를 죽였다라는 말은 조금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예. 아마 자신도 정신질환자로서 아마 사회의 보호를 거의 못 받았을 겁니다. 혼자만 겪어야 했을 텐데요. 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신질환자가 지내고 있는지 저도 예. 별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는데 좀 반성이 돼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설 특집 요지경 뉴스, 이번에 두 번째 요지경 뉴스입니다. 택배 도둑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나온 이문선 변호사. 대학원 출신입니다. 대학원이다. 네.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은 다르다. 나는 다르다보다는 이 팩트를 정확히 전시를 해야 되니까요. 예,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이게 자꾸 택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택배 기사 아저씨는 갖다 줬다래고 집 앞에 놀아래서 왔는데 집에 집주인은 와서 보면 택배는 없고 집에 올 한우가 없어졌다. 네, 그래갖고 자꾸 없어져서 이게 수사에 들어가 보니까요. 보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비실에 맡겨 놀아래잖아요. 그런데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경비실이 없다 보니 그냥 집 앞에 현관문 앞에 두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이용했던 범인이 들통이 났습니다. 근데 그 33살이었고요. 지방대학을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이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둔 사람입니다. 예. 그만둔 사람인데요. 이제 집 앞에 현관 앞에 두고 있는 택배를 가만히 본 다음에 거기 물품이 뭐라고 써 있잖아요.
값 나가는 거 위주로 훔쳐갔다고 합니다. 아, 비싼 것 위주로 훔쳐갔다? 훔쳐가서 한우 같은 건 자기들이 먹고 반면에 가전제품 같은 거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놔서 팔고 어허. 그렇게 해서 약 591차례 도적질을 했는데 예. 이렇게 해서 훔친 뭐 택배가 약 1억 원 정도고요. 아니, 1억 원어치 택배를 훔쳤어요. 훔치고 집안에도 미처 못 팔고 집안에 쌓아두고 있는 거 저 사진에 보이는 게 아직 못 팔고 이제 팔려고 집안에 쌓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것만 약 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아니, 서울대 대학원이나 나와서 어떻게 도둑으로 전락한 건가요, 윤순 변호사님? 취업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핑계 없는 있겠습니까? 무덤이 네, 어디 있겠냐. 좀 뭐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1억 원 택배 훔치는 데 썼다니요. 아깝습니다. 세 번째 요지경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요지경일까요? 격세지감입니다. 모바일로 세뱃돈을 주는 게 이번 설 연휴 때 인기라는데 요즘 설날에는 연 대신에 무인기, 드론을 날리는 설 명제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세뱃돈까지 핸드폰으로 준다. 이계진 전 의원님, 손자들한테 이번에 모바일로 주셨습니까, 혹시? 그 돈이 목적이라면 뭐 모바일로 줘도 상관없겠지만 예. 사실 세뱃돈을 주는 것은 그 세뱃돈을 주면서 어른들의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건데 예. 우리의 경우는요, 손자들을 5만 원권 하나, 만 원권 하나, 5천 원권 하나 이래 주면서 제 할머니가 설명하더라고. 여기에 나오는 이 신사임당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되라. 그리고 이분은 세종대왕이신데 이런 분인데 너희들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율곡 선생은 이런 분이다. 이러면서 줬거든요. 그런 게 의미가 있지. 모바일로 뭐 많이 주고 돈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그 어린 것이 뭘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난 그런 달라진 풍속은 싫다고 생각해요. 싫다? 잘못됐다고. 받는 분이 의미는 또 다를 겁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그렇죠. 근데 입장인데. 어린이가 그거 알아요. 돈의 네. 액수라든지 돈의 의미라든지 잘 모르거든요. 예. 모바일로 세뱃돈도 주는 시대가 됐다. 이러다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코앞에 계신데도 핸드폰 화상통화로 세배하는 세상까지 오겠습니다. 할머니 입금됐어요. 할머니 입금됐어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특집 돌직구쇼. 오늘의 피날레 기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명절 끝날 때마다 이런 뉴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부엌에 두는 거야?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15%나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명절 때 나만 부엌에 뒀다라서 이혼했다기보다는 그간에 쌓인 감정들이 쌓이다 이혼으로 이어진 측면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를 우리 남편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된 두 번째 피널 기사는요. 요즘 쿡방이 인기다. 저도 먹거리 스파이 먹방 진행하고 있지만 명절 마지막 날에 남편이 아내 대신 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젊은 사람들은 남편들도 많이 요리를 한다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아직까지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 대신에 밥하는 날 쉬운 라면이라도 좋으니 한 번쯤 주방에서 아내를 위해서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밥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오늘 기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설날 특집 돌직구쇼 어떠셨습니까? 숨가쁘게 진행돼 왔습니다. 아무쪼록 명절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귀경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very inch